안녕하세요.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찌는 듯한 폭염 속 한 화물차 기사가 길가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걷고 있던 한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할머니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차 안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에 그는 온몸이 얼어붙고 맙니다. 단순한 선행이 20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날 오후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이 쏟아지던 3번 국도는 한적했습니다.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길 위의 모든 풍경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죠. 40이 넘은 화물차 기사 민준 씨는 막 배송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차창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봤지만 용광로 같은 열기 속에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수십 미터 앞도로 갓길에서 위태롭게 걸어가는 작은 인형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를 쓴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어깨에는 빛바랜 천 가방을 메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흐르는 땀을 힘겹게 닦아내고 있었죠. 내리쬐는 땡볕에 할머니의 얇은 옷은 등에 흥건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남의 일에 무관심했던 민준 씨였지만 그날따라 위태로운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시골에 계신 일은 넘은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밭에서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리자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여 할머니 곁에 차를 세우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 더위에 어딜 그렇게 가세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흐릿한 눈으로 한참 민준 씨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놈 좀 만나러 가는 길인데 다리가 아파서 영 아무도 차를 안 태워주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 특히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까봐 나이든 분을 차에 태우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뙤약볕 아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고 있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타세요, 할머니.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차에 올라 무릎 위에 천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찌그러진 생수병 하나가 전부인 듯 했습니다. 햇볕과 땀, 그리고 노인 특유의 채취가 섞여났지만 민준 씨는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각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네, 남양주에 짐 내리러 가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 한낮에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저 아래 공단에 있는 아들놈 만나러 가. 한참을 소식이 없어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민준 씨는 곁눈질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창밖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냥 버스터미널 근처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라고만 들었어. 가도 날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이 사고 났다는 헛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시골에서 무작정 터미널로 찾아오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옥순이요. 동백리 사는 김옥순.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듯 좌석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배가 고프시거나 더위를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옆에 있던 생수병 뚜껑을 열어 건넸습니다. 할머니, 시원한 물 한잔 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며 나지막이 고맙네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삼거리에 다다라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세게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급히 백미러를 확인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의 천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낡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민준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손수건 한 장.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주워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손수건에 왜 제 이름이?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 이름이 민준이었어. 하도 오래돼서 이젠 날 기억도 못할 게야. 그 말에 민준 씨는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침묵에 잠겼고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가 몇 킬로미터를 더 갔을까? 갑자기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총각, 우리 지금 어디쯤 왔는가? 네, 이제 공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길가에 차 좀 세워주게. 나 여기서 내릴래. 네, 아드님 찾으신다면서요. 공단까지 가야죠. 아니, 괜찮아. 여기서 내리면 돼. 민준 씨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 보여 결국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멈추자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리며 고맙네 하고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가 주유소 뒤편의 텅 빈 들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할머니의 모습은 뜨거운 햇볕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다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쯤 갔을까 그는 차 안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수석에는 할머니가 앉았던 자국이 선명한데 민준이라고 적힌 손수건이 좌석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에게 돌려줬는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을 집어드는 순간 오싹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뒤따라오는 차 한 대 없이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꺾어 미친 듯이 차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내려주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풀밭 위에 뒤집힌 채 놓여있는 낡은 밀짚 모자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천 가방도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아스팔트에 매캐한 냄새를 실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민준 씨는 차 안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에 쥔 손수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손수건에는 서툴고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그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채 풀밭에 뒹구는 낡은 밀짚 모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온몸의 땀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할머니가 근처 숲에서 쉬고 있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 떠났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달궈진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걸어가자 누렇게 타들어간 잡초만 무성한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흔적은커녕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주변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옥순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덤불 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털을 곤두세운 길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스스로의 겁많음을 탓하고는 차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잡으려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조수석 유리창에 먼지 묻은 쭈글쭈글한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창문에 기댄 것처럼. 분명히 아까까지는 깨끗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국을 닦아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아직 진정되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3번 국도 운행하시는 화물차 기사님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오늘 혹시 국도에서 누구 태워주신 적 있습니까? 민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헤매시길래 주유소 근처까지 태워다 드렸는데요. 왜 그러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안리 파출소 경찰입니다. 아마 모르셨겠지만 오늘 아침 저희가 실종 신고를 하나 접수했습니다. 70대 노인이고 성함은 김옥순. 사흘 전에 실종되셨습니다. 가족들이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민준 씨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종이요? 네. 아들 말로는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신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 파출소로 와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파출소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15분 뒤 그는 파출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나와 모든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려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것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주의 깊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물건 중에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손수건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손수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네요. 수십 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건 제가 분명히 할머니께 돌려드렸는데 돌아와 보니 좌석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맞는지 한번 보시죠. 사진 속에는 바로 그 얼굴, 주름지고 온화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까지 똑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 할머니는 사흘 전에 실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드님 기일이었죠. 동네를 다 뒤졌지만 못 찾았고 마을 입구에서 이 가방만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사진, 그리고 민준이라고 수놓인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가방 안에 똑같은 손수건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로 이 손수건을 할머니께 돌려주신 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드렸어요. 아들을 잃은 엄마라는 이상한 말까지 하시면서 사무실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은 민준 씨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를 내려준 곳은 실종 장소에서 20p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민준 씨는 머릿속이 빙빙 돌고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차에 태웠던 분은 도대체 누구였던 겁니까? 경찰관은 말없이 물 한 잔을 따라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이었거나 아니면 경찰관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파출소를 나섰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는 노을을 뒤로 한 채 그는 텅 빈 머리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작은 다리를 막 지날 때쯤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속도를 줄이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진 오토바이 옆으로 핏자국이 낭자했고 사람들이 들것에 누군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본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였고 그 옆에서 한 중년 여인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왜 엄마를 두고 가니? 민준 씨는 그 여인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얼굴, 그 눈빛. 오늘 낮에 그가 태워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저렇게 젊고 머리도 검고 저 젊은 남자 옆에서 울고 있는 걸까? 그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울려 퍼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여인의 울음소리가 엔진 굉음과 뒤섞였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 시동을 끄고 나서도 그는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낡은 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그의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 20여 년 전 돌아가신 친어머니와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스산한 저녁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를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아들아. 민준 씨는 문 앞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마른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사진은 가장자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될 정도로 낡았지만 밀짚 모자를 쓴 깡마른 여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배기 자신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그 운명의 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화물차에 치였다는 비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해왔습니다. 그는 기절할 듯 울었고 퀴퀴한 비옷 냄새와 이웃들의 애끓는 곡소리만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큰아버지 댁에서 살다가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할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목소리부터 걸음걸이, 눈빛까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언젠가 엄마를 보게 되거든. 부디 차를 세워다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 가방을 문 앞에 두고 간 것일까? 누가 자신과 어머니의 비밀을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저 세상에서 누군가 찾아온 것일까? 민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어머니가 묻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밤의 시골길은 고요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흔들리는 벼 이삭들을 비추었습니다. 흙냄새, 볏짚 냄새, 20년 만에 맡아보는 익숙한 고향의 냄새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차마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옛집 대문 앞에서 민준아,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의 환영을 마주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 그는 늙은 느티나무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글씨가 희미해진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김옥순, 1945년생, 2003년 졸.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옥순, 어제 만났던 그 할머니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의 이름은 옥순이었고 그 할머니도 자신을 옥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그가 막 붙인 향이 새빨갛게 타올랐다가 푹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주변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굴러온 낡은 밀짚 모자 하나가 그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모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모자 안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체, 더 이상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누가 쓴 거지? 누가 여기에 둔 거지? 주위를 둘러봐도 안개, 자욱한 들판뿐 공포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차에 오르려던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그는 미친 듯이 돌아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갈색 옷을 입은 깡마른 여인의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면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정말 엄마 맞아요? 여인은 멈춰 서서 슬픔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가지 마라.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천천히 등을 돌렸고 순식간에 안개가 걷히면서 그 형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가 뒤쫓아갔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갈색 옷자락에 잔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민준이라고 수놓인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온 거예요? 다음날 아침, 그는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자마자 큰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민준이 아니냐? 몇십 년 만이냐? 이놈아. 그는 큰아버지를 끌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향이라도 피워드리려고요. 그런데 큰아버지, 제가 꼭 저희 어머니 같은 할머니를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큰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내 어미였을 게다. 그 사람 억울하게 죽었어. 민준아.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억울하다니요. 사고였다고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사고라고 하지만 사실 내 어미를 칭찬은 네가 예전에 일했던 그 공장 박 사장 차였어.
그놈이 밀수품을 싣고 가다가 내 어미를 치고는 그대로 도망쳤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누가 입을 막았는지 그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렸어. 민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박 사장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처음 도시에 올라왔을 때 자신을 기사로 써주었던 사람, 친동생처럼 잘해줬던 그 사람이 어머니를 빼앗아간 원수였다니 큰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미는 한이 맺혀서 구천을 떠도는 게야. 사람들 말이 그 사고 난 국도에서 지금도 한낮이면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천 가방을 든 할머니가 나타난다고 하더구나. 사람들이 차를 세워 물어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위태로운 걸음, 빛바랜 천가방, 온화한 미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나는 아들놈 만나러 가.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차에 태웠던 할머니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그리고 더는 가지 마라. 위험하다는 경고는 앞으로 닥쳐올 무언가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그날 밤 민준 씨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낡은 옷가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진과 손수건, 밀짚 모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오는 것처럼 희미하고 먼 목소리가 숨결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그 사람을 용서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방 안은 텅 빈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고통이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려준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준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뙤약볕 아래 서 있던 어머니의 깡마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 귓가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다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20년 넘게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자신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곧장 박 사장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옛 공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익숙한 진입로는 먼지로 자욱했고 낡은 철문에는 화미눈수라는 낡은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안에서는 박 사장이 직원 몇 명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그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졌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난 네가 외국이라도 나간 줄 알았지. 민준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고향에 들렀습니다. 사장님과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직원들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동백리 마을 앞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기억하십니까? 박 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잖아. 어떤 부인이 차에 치여 죽었다고 들었는데 다 지난 일을 왜 꺼내?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박 사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왔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라고. 왜 숨기셨습니까? 왜 제 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도망치셨냐고요. 박 사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한숨을 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민준아. 그날 밀수품을 싣고 가는데 경찰에 걸릴까봐. 비는 오고 길은 미끄러웠지.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튀어나와서 피할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감옥 갈까봐. 그래서 도망쳤다. 민준 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옥이 무서워서요. 제 어머니 목숨은요. 제 어린 시절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박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거두고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려고 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네가 평생 나를 원망할까봐. 민준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냉소했습니다. 숨기면 끝날 줄 아셨습니까? 제 어머니는 한이 맺혀서 아직도 그 국도를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바로 어제 제가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 사장은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옥순 씨를 만났다고? 네, 어머니는 제 차에 타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민준 씨는 조수석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순호인 손수건까지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장님을 찾아와 이 모든 것을 끝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박 사장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죽었잖아. 민준 씨는 다가가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편히 잠들지 못하셨죠. 자신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사죄하지 않았으니까요. 박 사장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지만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창밖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그 역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밖 자결하는 햇살 아래 흰머리에 갈색 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여인이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얼굴, 한없이 슬픈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준 씨는 떨면서 창가로 다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의 형체는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고 문턱에 낡은 밀짚 모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박 사장은 벌떡 일어나 절규했습니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준 씨가 달려가 그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박 사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민준아, 내가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뭡니까? 민준 씨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박 사장은 떨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차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어. 옥순 씨를 친 건 다른 사람이야. 누구요? 내 아내였어.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았지. 나는 아내가 감옥 갈까봐 내가 뒤집어 쓰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소문이 무서워서 전부 숨겨버렸다. 그 말은 민준 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하게 돌았습니다. 사장님 아내. 그렇다면 그 여자는 아직도 도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말인가? 박 사장은 힘겹게 말을 잇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그의 숨은 점점 멎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망연자실한 채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속에서 민준 씨는 문턱에 떨어진 밀짚 모자가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원망의 눈이 멀지 마라. 진실이 스스로 빛나게 하거라. 그는 허리를 숙여 밀짚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꽉 쥔 손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을 찾아내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그 사람을 꼭 찾아낼게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요. 증오가 아니라 진실로요. 밖의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바람결에 옛날 어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 때마다 나던 것과 똑같은 은은한 치자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민준 씨는 어머니의 낡은 밀짚 모자를 손에 쥔 채 공장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마지막 고백, 운전한 건 내 아내였어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어머니를 향해 돌진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유령처럼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박 사장의 아내가 최 여사라는 이름의 예전에 시내에서 금은방을 하던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음을 기억해냈습니다. 20여 년 전 그녀는 부유했지만 거만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박 사장 밑에서 일할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공장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4시간 가까이 운전해 박 사장 부부가 살던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한 저택은 이제 이끼가 끼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나이든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님 댁에 계신가요? 아이고, 사모님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오늘 낮에 사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졸도하셔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세요. 민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기묘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립병원을 찾았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 끝 병실 유리 너머로 최 여사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인상이 남아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딸인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좀 괜찮으신가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예전에 박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최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로군. 올 줄 알았어. 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진실을 들어야겠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를 차로 친 사람이 사모님 맞으시죠? 최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나였어.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원망의 눈이 멀지 마라. 왜 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 있었어. 남편과 크게 다투고 그 사람이 나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지. 내가 갑자기 운전대를 빼앗았어. 내가 직접 몰겠다고 소리치면서 남편은 겁을 먹고 운전대를 넘겨줬지. 길을 건너던 그 여자를 보지 못했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을 때 피가 보였어. 나는 공포에 질렸지. 남편이 나를 차에 끌어다 앉히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알아서 하다니요. 민준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빼앗아 놓고 그게 알아서 하는 겁니까? 최 여사는 오열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몇 번이나 자수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막았어.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면서. 그리고 나는 지난 20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밤마다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났어. 천 가방을 들고 길 한가운데 서서 나를 보며 슬프게 웃었지.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늙고 쇠약해져 옛날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압니까?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애는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만 알아.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어. 단지 밤마다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어느 날 밤에는 잠에서 깨어 베란다에 나갔는데 그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더군. 밀짚 모자를 쓰고 온화하게 웃으면서 내가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그저 내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만 했어. 그 말에 민준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과 낡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사모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최 여사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수건을 가만히 만지던 그녀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에, 이 손수건 몇 달 동안 계속 꿈에서 보던 거야. 그녀는 갑자기 흐느끼며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제발 내 잘못을 갚을 기회를 줘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돈이나 눈물로 죗값을 치르길 원치 않으세요. 그저 진실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겠어. 죄를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그가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세요? 어제 낮에 제가 뙤약볕 아래를 걷던 할머니 한 분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조수석에 앉아 아들을 찾으러 간다고 하셨죠.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저 두 분 모두 이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가슴으로 향했고 눈물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아직 나를 용서해 주셔서. 민준 씨는 등을 돌려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병원 마당을 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목련나무 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 갈색 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한 여인의 형체가 조용히 서서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형체는 햇살 속으로 녹아 사라졌고 노란 나무십 하나만이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이제 편안해지셨을 것이다. 일주일 후 최 여사의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뺑소니 사고의 범인이 자수했다는 소식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그 모든 소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죄는 밝혀졌고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여전히 어머니의 온화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듯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고향의 작은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우체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편지가 왔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고 아주 중요하다고만 적혀 있네요. 그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낡은 누런 봉투, 노인의 거심이 분명한 서툰 글씨체. 그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과 낡은 화물차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사고를 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치자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하지만 네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그 사고의 배후에는 최 여사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모였어.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해 엄마가 차에 치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 여사와 박 사장은 평소 그 길로 다니지 않았어. 그들은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물건을 받으러 그곳에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낸 사람은 바로 내 큰아버지였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목이 꽉 막혔습니다. 큰아버지, 자신을 키워주고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그 큰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큰아버지는 박 사장에게 큰 빚을 졌고 갚을 능력이 없었지. 그래서 그들을 외진 길로 불러내 빚 독촉을 미뤄달라고 부탁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사고가 나자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거지. 만약 내 큰아버지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네가 알아주길 바랄 뿐. 때로는 가장 잔인한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편지 끝에는 서툰 글씨로 그날을 목격한 사람, 기객으로부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기격이라니, 누구지?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 걸까? 그날 하루, 민준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와 사진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이 옛 사건 파일에 보관된 증거물과 일치하며 외부인은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글씨체는 나이든 여성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큰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걱정과 고통,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넘어서자 익숙한 아궁이 연기 냄새와 간장 타는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큰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옛날 일 때문에 내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얘기 들었다. 다 지난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민준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 뭐든지 말해보거라.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큰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낸 사람은 바로 내 큰아버지였다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찬물 한 방울이 탁자 위로 떨어져 길게 번졌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느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없고 그냥 기격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합니다. 사고 차량도 그날의 전화 통화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박 사장에게 전화하셨습니까? 큰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석양이 그의 늙고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나였다. 민준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박 사장에게 큰 빚을 졌었다. 그놈들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잠깐 만나서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건데 내 어미가 내가 한참 안 오니까 비옷을 들고 나를 따라왔던 게야. 그리고 그들이 몰던 차에 민준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군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너를 볼 때마다 내 어미 모습이 떠올랐어. 하지만 무서웠다. 네가 나를 원망할까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을 잃을까봐. 민준 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과 후회의 굴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최 여사였지만 어머니를 죽음의 길로 내몬 사람은 바로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원망하지 마라. 내 어미가 죽고 나서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여겼다. 내 어미의 죽음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고통이다. 그는 주름진 큰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칠흑 같은 진실 속에서 그 말은 마지막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큰아버지의 손을 놓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누구도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제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 가득 은은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죗값을 치렀고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도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어요. 약속할게요. 더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향불이 갑자기 환하게 타올랐다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밀짚 모자를 쓴 어머니의 형상이 미소 짓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단 위에 노인 민준이라고 수놓인 손수건이 마치 멀리서 누군가 어루만지듯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피워둔 향은 아직 다 타지 않은 채 제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손수건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완벽한 평온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기격이라는 서명이 담긴 의문의 편지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었을까? 심지어 급이 오던 날 어머니가 큰아버지를 뒤따라갔다는 사실까지.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머니는 아직 편히 눈 감지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 사진, 손수건,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수첩 등 모든 단서를 모아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편지의 필체가 지역 주민 기록에 있는 누군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그는 타는 속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툇마루에 앉아 국도로 이어지는 흙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고상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네, 제가 민준입니다만 저는 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낸 편지를 읽으셨겠지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편지를. 하지만 어떻게 저희 집안일을. 경희 씨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 어머니와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놓고 마주 앉았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경희 씨는 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옥순 언니, 드디어 내가 언니를 찾아왔네.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셨습니까? 그럼 나와 당신 어머니는 어릴 적 단짝 친구였어. 시장에서 같이 장사도 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그분의 배달은 동생이라는 걸. 그 말은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어머니께 동생이 있었다고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경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전부 숨겼어.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당신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왔거든. 나는 나중에 태어나서 성도 달라. 피는 섞였지만 아버지 때문에. 언니는 한때 우리 가족을 원망했지. 나중에 내가 커서 언니를 찾아가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풀었어. 옥순 언니는 참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분께 큰 빚을 졌지.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 화물차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걸 똑똑히 봤지. 쾅 하는 굉음이 들렸고 달려가 보니 옥순 언니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 손에는 그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지.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내 큰아버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 그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게. 언니가 사고 난 건 내가 이곳으로 불러냈기 때문이야 라고. 민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찢어진 상처처럼 다시 벌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나도 무서웠어. 엮이게 될까봐. 그 집안 사람들이 보복할까봐. 나중에 내가 집을 나가 고생하며 산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네, 큰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편지를 쓸 결심을 했지. 하지만 옥순 언니가 나보다 먼저 너를 찾아올 줄은 몰랐어.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래, 몇 달 전부터 언니가 꿈에 나타났어. 내게 말했지. 내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다오.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다고. 나는 그저 꿈이라고만 생각했어. 네가 한낮에 할머니를 만났다는 소문을 듣기 전까지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재단 위의 손수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만난 것부터 의문의 편지, 어머니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운명의 이끌림이었음을. 그는 경희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큰아버지께서는 아주머니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어. 그분이 편찮으시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 말했지. 민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더는 옥순 언니를 붙잡아두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아직 용기가 없다고 울더구나. 그래서 내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낸 거야. 네가 진실을 찾아 나서길 바라면서.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덕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에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가 나서고 싶지 않았어. 그랬다면 사람들이 과거의 원한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그저 옥순 언니의 영혼이 편안해지길 바랐을 뿐이야.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경희 씨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밖에서 어떤 분이 엄마를 불러요. 경희 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턱에 작은 천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주워 열자 안에는 새향한 묶음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이제 나는 갈 수 있겠구나. 경희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 역시 메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익숙하고도 낯선 은은한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 피우시던 바로 그 향냄새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구름이 한가로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갈색 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든 어머니의 형상이 멀리서 자신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평안하게 살아갈게요. 바람이 제단 위의 쪽지들을 가볍게 흔들었고 향은 저절로 불이 붙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경희 씨가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가 이제 정말로 가셨나 보다. 이제 더는 자책하지 마라. 나를 내 어머니의 가족으로 여겨다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평온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 씨를 배웅하고 혼자 남은 민준 씨는 어머니가 메고 다니시던 낡은 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바닥을 더듬다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궁금함에 그것을 꺼내보니 녹슨 쇠 열쇠였습니다. 열쇠고리에는 동아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열쇠를 찾거든 동백리 느티나무 뒤편 낡은 집으로 가보거라. 민준 씨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느티나무 뒤편 낡은 집. 그곳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두 모자가 함께 살던 옛 오두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은 폐가로 방치되었습니다. 밤이면 그 집에서 희미한 등잔불이 보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그는 열쇠를 쥐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제게 뭘 남기신 건가요? 그는 재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회색 하늘에 걸린 초승달이 마을 끝으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비추었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스산했습니다. 늙은 느티나무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집은 마치 풀숲에 잠든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상과 금이 간 벽.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을 비추었을 때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갈색 천으로 소중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 두툼한 봉투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사진을 뒤집자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 1989년. 민준 씨의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큰아버지가 말했던 무책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직하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수첩을 읽게 된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내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 민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박 사장 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단다. 그가 밀수품을 거래하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다 오히려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 엄마가 사고를 당한 날 내 아버지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어. 하지만 그는 끝내 오지 못했다. 그 후로 그는 실종되었고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어. 민준 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이 죽기 전 차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 걸까? 그는 급히 남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품 보관증 같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수취인 김평안, 보관장소, 동아리 41, KMM 산림초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평안,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명확한 단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방에 쑤셔 넣고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동아리로 향하는 밤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41km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주위는 숲뿐이었고 낡은 산림초소 하나가 버려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힘껏 당기자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뭉치와 비닐에 쌓인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일기장을 발견한다면 내 아들 민준이에게 전해주시오. 아빠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3년 5월 12일 박 사장의 밀수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신고하기도 전에 그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다. 이 초소에 숨어 옥순과 아들을 다시 만나기만을 바란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마지막 장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과 거짓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는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너무 힘드셨군요. 숲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손에 쥔 종이가 날아올랐다가 옆에 있던 천 가방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가방을 집어들자 안에서 붙이지 못한 엽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옥순과 아들에게 증거를 찾았소. 내일 돌아가겠소. 민준 씨는 엽서를 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비극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상자 안에서 찾은 낡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란 불빛이 차가운 초소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일기장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두 분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올바르게 살게요. 갑자기 등잔불이 흔들리더니 누가 기름을 더 부은 듯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자 희미한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갈색 옷을 입은 어머니와 하얀 셔츠를 입은 아버지. 두 사람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멎고 둥근 다리숲 위로 떠올라 이제 그에게는 부모님이 마침내 재회한 장소가 된 버려진 초소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준 씨는 낡은 초소에서 잠이 깼습니다. 20년 넘게 묻혀있던 진실, 이제 그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아들아, 원망의 눈이 멀지 마라. 하지만 정의가 묻히게 두지도 마라. 경찰서에 도착하자 최 여사 사건을 담당했던 박 팀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민준 씨, 추가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그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김평환 씨는 박 사장의 기사였습니다. 그는 누명을 썼고 그의 밀수 사건의 모든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박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의 핏자국과 아버지의 서명을 보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 사장의 밀수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는데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증거를 가져오셨군요. 민준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재수사를 약속하죠. 하지만 민준 씨,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박 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기는 일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신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식당을 나서 차를 몰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이고 골목으로 꺾었지만 차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차를 세우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박 사장 서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흔적도 없이 처리하라고 했어. 민준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 사건에 연루된 내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호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전화는 끊기고 집안의 불이 깜빡였습니다. 마당으로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외쳤습니다. 거기서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그가 뿌리치자 서류가 땅에 흩어졌습니다. 남자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아까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넌 애초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었어. 남자가 달려들자 민준 씨는 간신히 피하며 그의 손을 찼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마침내 민준 씨는 그를 밀치고 서류 가방을 챙겨 큰 길로 뛰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순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팀장님, 여기에요. 경찰들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박 팀장은 흑투성이가 된 채 서류 가방을 꽉 쥔 민준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위험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민준 씨는 체포되는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박 사장의 옛 운전기사 임씨입니다. 박 사장이 죽은 뒤 사라졌었는데 누군가 그를 고용해 당신을 감시한 게 틀림없습니다. 민준 씨의 머릿속에 아버지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이 죽어도 끝이 아니다. 더 큰 배우가 있다. 그는 안전을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던 그는 표지 안쪽에 붉은 펜으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수첩을 찾거든 주 과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 과장, 옛 운수회사의 서류 결제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서류들을 민준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함께하겠소. 20년 전 그 사건, 이제는 끝을 봐야지. 창밖으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준 씨의 눈은 오직 하나의 믿음, 진실이라는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와 박 팀장은 주 과장이 숨어 지낸다는 외곽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검게 타버린 집의 뼈대와 더 이상 찾지 마라. 진짜는 아직 살아있다는 섬뜩한 경고문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다 남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복구 결과 그 안에는 옛 창고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 사장과 놀랍게도 당시 젊은 시절의 윤 총경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 과장이 죽기 전 남긴 음성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안 씨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한 사람은 윤 총경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 사장 뒤에 있던 거대한 배우는 바로 윤 총경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밀수 사건을 비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던 민준 씨의 아버지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민준 씨와 박 팀장은 이 증거를 가지고 상급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국도 위에서 의문의 차량에게 추격당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박 팀장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탈출해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개월 후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윤 총경을 비롯한 부패한 간부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 씨는 아버지의 사진을 꽉 쥔 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김평안 씨의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부모님의 유해를 나란히 모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결에 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배다른 동생 경희 씨도 죄책감 속에 살아온 큰아버지도 모두 그의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천 가방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증오보다 강하다. 어느 맑은 날 그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그 길가에 하얀 치자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햇살 속에서 갈색 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어머니의 형상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소와 함께 흐르는 눈물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과 오해, 증오로 가득했던 시간은 마침내 용서라는 두 글자로 막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잠드세요.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하늘은 더욱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과거가 보내는 따뜻한 작별 인사처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